세입 예산이란 건 뭐죠? 우리 돈이 들어온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어디 항목에 그 예산을 계상할 것이냐, 잡을 것이냐, 거기서 그 세입 예산이라고 하는데 먼저 세입 예산에는 관항목으로 세입 예산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관은 가장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범위가 그 가장 세부적인 디테일한 범위가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관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보조금 및 지원금이 있죠. 보조금 및 지원금이 뭐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를 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국가 중앙 행정기관이겠죠. 이를테면 뭐 교육부, 문체부 뭐 이런 우리 행정안전부 이런 국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국가에서 뭐 보조금 및 지원금이에요. 그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시청, 구청 이런 데서 돈을 준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교육청, 우리 교육청에서도 돈 많이 나가죠. 유학비를 비롯해서 그런 것이 바로 보조금 및 지원금이고 그 안에 공통과정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공통과정 지원금은 뭐냐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통과정 지원금인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가 뭘 말하고 있냐면 초등 취학 전 3년간 무상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 취학 전 3년 동안 무상교육이 뭐가 있을까요? 유치원에 다니면 당연히 유학비죠. 어린이집에 다니면 뭐예요? 보육수당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유학비를 유치원이니까 유학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목으로 공통과정 지원금이 있고 그 중에 유아학비 지원금 우리 월 24만 원이죠. 교육과정비는 24만 원이고 방과후 과정비는 7만 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통과정 지원금은 교육과정만 말을 해요. 아침에 9시에 등교해서 점심 먹고 하원하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월 24만 원. 이게 올해 좀 올랐죠. 원래 작년도까지만 해도 월 22만 원이었는데 올해 24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예, 이거가 우리 공통과정 지원금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금 이게 원화당 월 16만 4천 원 지원되는 거 이것도 공통과정 지원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또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이게 원래 2019학년도까지는 이 특수교육 대상자 무상교육비를 받는 원화는 방과후 과정비 그 7만 원이 청구를 할 수 없었어요. 7만 원을. 그래서 만약에 그 방과후를 특수교육 대상자가 방과후를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은 이 특수교육 대상자 무상교육비 16만 4천 원에서 충당을 해라. 뭐 이런 의미로 안 줬는데 그게 올해 바뀌어서 방과후 특수교육 대상자 무상교육비를 받는 원화라 할지라도 방과후 과정비 7만 원이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올해 바뀐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생긴 게 있죠.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이게 원화당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또 교육과정비로만 쓸 수가 있어요. 왜? 그 방과과정비를 못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통과정 지원금은 뭐다? 교육과정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올해 초에 202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 유치원으로 그 공문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요약본만 제가 좀 이렇게 다운을 받았는데요. 작년하고 바뀐 게 이제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보면 작년에는 이 유아학비 지원 작년에는 이 유아학비 지원 저소득층 추가 지원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요게 공문이 세 개로 따로 나갔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유아학비 지원 계획으로 통합해서 한꺼번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결국에 이 세 가지 지원금은 지원 대상의 그 자격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일 뿐 동일한 성격의 공통과정 지원금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뭐 특수, 저소득층에게 유학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이 수익자 부담금이 줄겠죠. 이 해당하는 아이들은 만약에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금을 한 30만 원 정도 더 냈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그거를 특수교육 대상자 무상교육비, 저소득층 추가 그 유학비로 충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작년도와 올해 년도의 주요 변경 사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금액에서 차이가 나죠. 유학비. 작년도에는 교육과정비 22만 원, 방과후 과정비 7만 원에서 29만 원이었죠. 올해는 교육과정비 24만 원, 방과 과정비 7만 원에서 31만 원 올랐고요.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어요. 요건데요. 원비 인상률에 우리가 유학비도 포함이 되죠. 항목에. 그래서 유학비가 2만 원 오른 만큼 수익자 부담금을 2만 원을 할인해 줘야 우리 기존 유치원에서 계획한 인상률에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2만 원은 유치원의 보조금으로 유치원에서 써라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아이들의 지원금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자 부담금을 할인해줘야 기존 인상률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요거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소득층 유학비 추가 지원도 좀 바뀐 게 있어요. 그 작년에는 이게 공문이 아마 작년 뭐 5월인가 6월인가에 아마 유치원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3월 달 2019학년도 3월 달부터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그런 법정 저소득층의 자격이 있다고 하면 2019학년도에 어느 때나 자격을 신청해도 소급해서 3월분부터 줬어요.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안 돼요. 소급이 안 되고 보호자가 동주민센터에 가서 나 법정 저소득층이니까 유학비 추가 지원 한 달에 10만 원 하는 거 더 신청합니다. 하는 순간부터 일할 계산해서 저소득층 유학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학부모들한테 안내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학부모가 중간에 이제 중도 입학을 했어요. 지금 뭐 5월 오늘 날짜로 입학을 했는데 이 학부모가 수급자인지 뭐 차상인지 유치원에서는 모르겠죠. 그런데 학부모는 자기가 그 자격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그래서 입학함과 동시에 혹시 법정 저소득층이면 동주민센터 가서 자격을 신청하세요 라고 빨리 말을 해줘야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절차를 한번 저소득층 그 유학비 신청하는 그리고 지원을 받는 절차를 한번 이렇게 써봤는데요. 맨 처음에는 보통 이제 유치원에서 안내를 해야겠죠. 학부모한테. 학부모가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학부모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꼭 이런 상황 자격이 있으면 신청하세요라고 안내를 하고 그럼 학부모는 그거를 듣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해서 우리 가정이 저소득층이니까 우리 유학비 10만 원 더 주는 거 신청합니다라고 하면 그 주민센터에서는 행복이임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으로 올려주겠죠. 그러면 그게 유학비 지원 시스템에 자료가 연계가 돼서 그게 유치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 유학비 시스템으로 로그인하면 그 아이가 저소득층이 맞고 신청이 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교육청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신청할 때는 교육청에서 뭐 한 달 단위든 분기 단위든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신청을 하시고 그러면 그 신청을 받은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으로 해당 예산을 저소득층 추가 지원비를 교부를 합니다. 예, 그렇게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무상교육비도 이제 바뀐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바뀌었냐? 이게 중요한 건데 방과후 가정비를 포함한 유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됐어요. 자, 작년까지만 해도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방과후를 한다고 하면 그 방과 과정비 7만 원을 청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무상교육비 16만 4천 원으로 그 방과후 가정비를 충당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방과후 과정비 7만 원도 청구가 되고
특수교육 대상자 무상교육비 16만 4천 원도 청구가 돼요. 그래서 좀 더 특수교육 대상자 원아들한테는 훨씬 좀 좋아졌다. 지원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수교육 대상자 무상교육비는 어, 상한액이 한 달에 16만 4천 원인 거고 이 범위 내에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 신청하게 돼 있죠. 뭐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아이가 지원을 받고 그 원비로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금으로 내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만약에 8만 원이다. 그러면 그 8만 원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만약에 20만 원이다. 추가로 내는 돈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16만 4천 원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아이가 내는 돈이 8만 원이다. 그러면 8만 원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한 돈만 신청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을 볼게요. 우리 이제 세입 예산에서 방과 후 보조금이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우리 보조금 나라에서 주는 돈 보조금 나라에서 주는 돈 중에 보조금 중에 방과 후 가정 운영 보조금이 있죠. 이거는 뭐예요? 방과 후 가정 운영을 위한 보조금이에요. 자, 그러니까 방과 후 가정 운영 보조금에는 이게 중요한 말이 있죠. 방과 후 가정 관련 인건비도 되고요.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급식비, 간식비로도 쓸 수 있어요. 단 방과 후 가정 시간에 운영되는 것만 줄 수 있어요. 방과 후 가정 운영 보조금은 대표적인 게 아니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아학비 지원금 중에 방과 후 가정 지원금 원화당 월 7만 원 나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방과 후 가정 운영 보조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좀 보조금 중에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 중에 인건비 보조금이 있죠. 인건비 보조금은 뭐 교원 우리 교원 말고도 뭐 교직원들 있죠. 우리 행정실장님도 있고 조리사님도 있고 뭐 조리원님도 있고 버스 기사님도 있고요. 그분들의 인건비를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는 경우에 이렇게 인건비 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으시면 되는데 자 어디서 주느냐에 따라서 세부 항목이 달라져요. 국가에서 줬다 그러면 국가보조금 국가기관이 어디예요? 뭐 교육부 뭐 이런 데죠. 뭐 이런 데서 아직까지 제가 준 경우는 못 봤는데 만약에 교육부에서 돈을 써라 인건비로 돈을 써라 라서 해서 교부를 해준다고 하면 국가보조금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세입을. 만약에 시청 구청에서 너네 교직원 인건비 써라 라고 돈을 주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세입 예산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돈을 준다 그러면 교육청 보조금으로 잡으시면 돼요. 교육청에서 주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게 있죠. 단기대체 강사비 우리 선생님들 뭐 산유를 가거나 뭐 육아휴직을 하거나 뭐 잠시 빈 때가 있죠. 그때 단기대체 강사비를 신청하면 뭐 요건에만 맞으면 이제 교육청에서 교부를 해주는데 그때 해당되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교육청 보조금으로 세입 예산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하모니 자원봉사자 보조금, 뭐 엄마 품 온종일 돌봄 요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건비로 쓰기 때문에 인건비 보조금 중에 교육청 보조금으로 잡으시면 되고 자 이제 또 이거를 또 예산에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결산 내역에 보면 이런 걸 포함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요거 있죠. 교원 기본급 보조라고 이제 재작년부터죠. 정식 명칭이 교원 기본급 보조라고 이제 명명하는 보조금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처우 개선비 뭐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했죠. 어, 우리 기본급 49만 원, 그다음에 담임 수당 13만 원, 그다음에 5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한테 추가로 나가는 근속수당 3만 원. 이 돈이 교사 계좌로 매월 지급이 되죠. 그죠? 이거는 우리 유치원 회계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회계 예산에 계상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 보조금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요거는 그냥 바로 교사한테 가니까 예산에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요거 결산에 보면은 요거 잡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거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게 좀 중요하죠. 이거 새로 생겼어요. 뭐예요? 인건비 한시 지원 보조금이라고 이번에 새로 생긴 건데 뭐 때문에 생겼냐면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예산이에요. 지금 개학이 연기되고 등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등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수업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유치원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이 이제 또 원비를 안 내고 하니까 운영난이 생긴 거죠. 그렇다고 교원들이 나오는데 급여를 안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학부모와 유치원의 어떤 그런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내려준 거예요. 예산을 교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직원의 인건비로 우선 써라 해서 준 게 바로 인건비 한시 지원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따가 한 두 번째 시간에 실제로 성립적 예산을 잡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공문에서 우리 나간 거예요. 그 중에 유치원에서 할 일을 제가 좀 발췌를 했어요. 사업 신청을 하셨죠? 이거 뭐 사업 신청하는 요건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유치원에서 잘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고, 뭐 다 환불할 건 다 환불했고, 실제로 이 정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돈을 내려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교육지원청에. 그래서 그거를 교육지원청에서 검토를 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교부 공문이 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겠죠. 유치원에서는 써야 되니까. 그러면 그 지정된 세입세출 예산 과목으로 K 에듀파인에 편성 및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정된 그 세입세출 예산 과목이 이게 바로 이건 거예요. 세입에서는 인건비 한시지원 보조금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세입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집행 계획서를 5월 중에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냐, 5월 끝나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쓸 거라고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에 이를테면 인건비 전액으로 잡을 수 있겠죠. 만약에 교육청에서 6천만 원을 내려보내줬는데 6천만 원 전체를 인건비 한시지원 보조금으로만 쓸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교육청에 보고를 하시면 되고, 밑에 또 있지만 인건비 한시지원 보조금을 6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을 쓰고, 아니면 일반 운영 한시 보조금으로 또 나머지 1천만 원을 쓰겠다 하면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사업비는 내년도로 2월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2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써야죠. 물론 다 쓰죠. 유치원에 요즘 사정이 어려우니까 다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인건비에 우선 집행해라. 선생님들 인건비, 교직원 인건비에 우선 집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2020년 1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시고 2021년 2월 말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집행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설명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입 예산에서 보조금 및 지원금 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돈 주는 거.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지금 여기까지 했고, 자본 보조금이 있어요. 자본이란 건 뭘 의미해요? 자본이란 거는 뭐 재산 가치가 있는 거를 의미하죠. 우리 유치원 시설 등을 뭐 이렇게 고치거나 아니면 뭐 좀 비싼 장비 같은 경우를 사라고 돈을 주거나, 그럼 재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세입 예산 잡을 때 자본 보조금으로 잡는데, 국가에서 주면 국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교육청에서 주면 교육청 보조금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국가에서 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국가에서 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유치원을 좀 업무를 하면서 사실 그런 적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비에서 유치원 교사를 증축해야 되니까 이거 너네 증축 예산이야 하고 준다고 하면 국가 보조금에 잡으시면 돼요. 자본 보조금 중 국가 보조금에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이를테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너네 뭐 체육시설 예산 이거 교부하니까 이걸로 체육시설 만들어라고 하면 자본보조금 마찬가지로 국가보조금에 잡으시면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많이 받으시죠. 1년에 한 번씩은 꼭들 받으시는 것 같아요. 시청이나 구청에서
시설비를 보조해주는 예산인데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해서 교육경비라고 표현을 해요. 교육경비 뭐 보조금에 관한 뭐 법률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청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이제 구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올해 2020학년도 교육경비 시설 관련 교육경비 신청하셔라라고 공문이 오면 유치원에서 이제 올해는 뭘 시설을 뭘 할까 생각을 해보고 이제 결정을 하시겠죠. 원장님이나 뭐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래서 우리가 창호가 좀 낡았으니까 창호를 교체해야지 하고 창호 교체비를 견적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그 견적 받은 대로 신청을 이제 하겠죠. 근데 이제 상한선은 있는 거고요. 구청에서 신청 가능한 상한선. 그래서 그 상한선 내에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심사를 하겠죠. 그러면 심사를 해서 오케이 되면 그 예산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내려보내 주면 그 예산은 어디다가 잡는다? 바로 보조금이죠. 보조금 중에 자본 보조금 중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세임 예산을 잡는다. 이렇게 이거는 뭐 다 잘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교육청에서도 자본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가 뭐 없었죠. 없었다가 이번에 한 건 생겼어요. 이번에 뭐가 생겼냐? 교육청 정보화 기기 구입비 뭐예요? 컴퓨터 모니터 구입하라고 이번에 돈 줬죠. 그 K 에듀파인이 되면서 K 에듀파인 사용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컴퓨터 좀 좋은 거 사세요 하고 돈을 줬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본이죠. 장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보조금 안에 교육청 보조금에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임 예산하고 있죠. 돈 들어오는 거, 보조금 및 지원금 중에 이제 일반 운영 보조금 할 거예요. 일반 운영 보조금은 뭐예요? 급식비, 간식비, 보조금 등 여기 위에서 나열되지 않는 유치원 운영 관련 보조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타 등등의 보조금.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방과 후 과정 관련으로 급식비, 간식비를 보조금은 그 방과 후 과정 운영 보조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죠? 지금 말하는 일반 운영이란 거는 교육 과정을 말해요. 아침 9시부터 점심 먹고 나가는 아이들 그 과정. 그 과정에서만 쓰는 것만 여기다 잡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주면 국가 보조금으로 잡으시고 이런 거는 제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일반 운영하라고 돈 준 거는 잘 못 본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운영하라고 돈을 주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잡으시면 돼요. 사실 이것도 제가 못 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경비는 시설을 개선하라고만 주는 게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주기도 해요. 저희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 경비를 받습니다. 신청해서 만약에 사립유치원도 그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구청에서 돈을 받는다고 하면 이 목에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 목에 일반 운영 보조금 안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교육청 보조금은 많죠. 네. 제가 이제 아는 것만 해도 학급 운영비 나가죠. 그다음에 교재교구비,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수수료. 작년이 아니고 이제 올해 1월인가 2월인가요? 작년이죠. 작년에 나갔죠. 통신환경 개선비. 올해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통신환경 개선하라고 우리 뭐 회선, 인터넷 회선 가장 좋은 거로 깔고 공유기 쓰지 말고 하나 회선 더 추가로 달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준 돈 있죠? 그런 돈도 우리 교육청 보조금, 일반 운영 보조금 중에 교육청 보조금으로 잡으시면 되고 또 4월 달에 개학 연기에 따른 유치원 긴급 돌봄 급감식비 나갔죠? 요것도 제가 성립전 예산으로 이따가 성립전으로 잡을 건데 요것도 우리 교육청 보조금이고 일반 운영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잡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일반 운영 한시지원 보조금이 있죠. 위에서 설명드렸죠. 거의 모든 유치원이 우리 인건비로 아마 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인건비 한시지원 보조금으로 거의 다 잡으실 건데 뭐 유치원에 따라서 인건비는 뭐 이를테면 전액 다 안 잡고 인건비 만약에 6천만 원이 왔다 그러면 5천만 원만 인건비로 뭐 써도 되니까 나머지 1천만 원은
기타 일반 운영으로 쓰겠다 하시면 여기에 나머지 1,000만 원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반 운영 한시 지원 보조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조금 및 지원금 끝났어요. 보조금 및 지원금은 나라에서 주는 돈 끝났어요. 그죠? 이제 수익자 부담 수입으로 가겠습니다. 수익자 부담 수입은 뭐 말 그대로 실제 우리 원아들이 내는 돈이에요. 그죠?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납부한 비용. 그죠? 그 안에 교육비가 있고요. 교육비 안에 입학금과 일반 교육 가정비가 있습니다. 입학금은 그거죠. 우리 입학하는 신입생 애들이 내는 돈이죠. 근데 이거를 많이 안 거드시더라고요. 예. 안 거드시면 사실 뭐 학급 운영비나 교재구급에서 뭐 작년에는 작년 기준에 뭐 어떤 인센티브가 좀 있었어요. 입학금을 안 받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좀 학급 운영비나 교재구급비를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뭐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올해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서들 많이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안에 일반 교육 과정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 수업료죠. 그죠? 보통 가정통신문에 수업료라고 표기가 돼서 나가고 일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받는 수익자 부담금이에요. 요거는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죠. 수익자 부담금이지만 그 교육과정 아침 9시부터 점심 먹고 가는 아이들 그 과정 사이에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어요.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아이들 뭐 교재 사는 데도 쓸 수 있고 애들 밥 먹는 데도 쓸 수 있고 간식 사는 데도 쓸 수 있고 그냥 세출에 유치원에서 예산을 어떻게 짜든 상관이 없는 예산이에요. 그죠? 수익자 부담금이지만 그죠? 근데 그거랑 좀 다른 게 있죠. 방과 후 가정비. 방과 후 가정비는 이게 선택적인 교육 과정이죠. 그러니까는 아이들 중에 일부는 점심 먹고 가는 애들이 있고 오후 5시까지 방과 후를 하고 가는 애들이 있죠. 선택이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약이 있어요. 예산 쓰는데 뭐냐? 이 방과 후 교육 돌봄비인데 이 돈으로 수익자 부담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우리 방과 과정 시간에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오전에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게 바로 방과 교육 돌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과 후 시간에 물론 안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하죠. 방과 후 특성화비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뭐 외부에서 강사님 오셔가지고 뭐 과목별로 강사님 오셔서 아이들이 뭐 방과 후 수업하는 건데 이거는 대단히 제약이 있는 예산이고요. 아이들한테 거둔 그대로 지출을 하셔야 돼요. 세출에 그대로 반영하시고 만약에 체육으로 아이들한테 월 5만 원을 걷었다. 그러면 세출 예산에도 체육으로 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게 그대로 남김없이 그대로 그 목적 맞게 그대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돈을 남기시면 그 원화한테 되돌려 주셔야 돼요. 정산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 부담금 중 급식비, 간식비가 있죠. 일반 급식비, 간식비는 그 일반 교육과정 시간에 급식, 간식 제공을 위해서 수익자 부담금을 받는 걸 말해요. 이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특별 급식비, 간식비는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에 이게 뭐예요? 방과 후 과정 그리고 또는 이제 아침에 일찍 오는 그런 과정도 있나요? 뭐 유치원은 거의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저녁에 뭐 엄마품 돌봄, 뭐 에듀케어 이런 게 가지고 뭐 저녁 7시 넘어서까지 운영하는 그런 유치원 있죠. 그런데에 저녁은 먹여야 되니까 그때 수익자 부담금으로 저녁값을 받으면 바로 여기에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급식비, 간식비 중 특별 급식비, 간식비의 세임 예산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수익자 부담 수입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죠? 이런 것들 외에 돈 받는 거예요. 우리 현장 체험 학습비 있죠? 소풍, 견학, 현장 체험 학습 갈 때 수익자 부담금 받으면 세임 예산을 현장 체험 학습비로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통학 차량 이용비가 있어요.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애들이 뭐 있죠. 다 이용하는 거 아니니까. 통학 차량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돈을 받으면 여기 그 밖에 수익자 부담 수입 안에 있는 통학 차량 이용비로 세임 예산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졸업 앨범비.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커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항목이 있어요. 예산액이 크니까 졸업 앨범을 제작 구입을 위해서 수익자 부담금을 받아서 우리 세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졸업 앨범 미목에다가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 외에 뭐 수익자 부담금 받을 수 있는 거 있죠. 그걸 바로 그 밖에 교육활동 수익자 부담 수입에 잡으시면 되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 있죠. 체육복, 교복, 가방, 그죠?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작년부터 사립유치원 감사가 시작됐는데 많은 유치원에서 이제 지적이 되는 게 체육복, 교복, 가방 이거를 업체만 계약을 하고 학부모들이 직접 그 업체에서 구입을 하게끔 해서 그 예산서 상에는 그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사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사실 문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예산 총계주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산 총계주의란 거는 한 이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해서 그 예산을 통해서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가 생략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맞냐면 학부모들한테 직접 돈을 받아서 우리 유치원 회계에 편입시키고 이 세임 예산을 잡아서 그 잡은 예산을 가지고 직접 업체와 계약을 하고 직접 업체에 송금을 해줘야 맞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이 졸업 앨범도 마찬가지예요. 졸업 앨범도 사실 그냥 업체 계약해서 학부모들한테 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사실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유치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업무를 좀 원칙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경영자 이전 수입입니다. 설치 경영자가 뭐죠? 우리 설립자님 그리고 뭐 이사장님이라고 하시죠. 우리 이사장님이 우리 학교에게로 일정 운영비를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서도 법인 이전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이제 오기도 하고요. 근데 요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실제로 유치원에서 예산서 결산서를 제출하시잖아요. 그때 보니까 이 항목으로 이렇게 잡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를 나중에 돌려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설치 경영 이전 수입으로 내가 이만큼을 유치원에 편입을 시켰는데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면 이거를 다시 돌려받을 거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거는 못 돌려받는 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돌려받으실 거면 뭘로 잡으셔야 돼요? 차입금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차입금 있죠? 차입금. 차입금은 내가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설치 경영자 이전 수입은 내가 그냥 주는 거고 차입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빌려주는 거니까. 그죠? 꼭 그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시면 꼭 여기 밑에 있는 차입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차입금 볼게요. 차입금은 이거죠. 왜 차입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는 것보다 들어오는 돈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경우죠. 돈은 이만큼 뭐 100만큼 써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들어올 돈이 8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20을 어디서든 빌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써야 되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예산목이 세임 예산목이 차입금인데 보통은 대출을 이제 금융기관에 대출을 이용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대출을 이용해도 되고 우리 설립자님이 뭐 개인의 돈을 그 대출 이자보다 낮게 해서 뭐 빌려주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긴 하죠.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이 있어요. 단기 차입금은 별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요. 일단 단기 차입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올해 차입을 한 거는 올해 회계연도에 상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상환할 여력이 이번 회계연도에 생기면 추경 예산을 통해서 세출은 쓸 돈이죠. 세출 예산에다가 상환금 목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다시 빌려준 곳에 지출 통해서 다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학비가 뭐 이럴 일은 없지만 국가에서 유학비를 늦게 줬어. 그러면 당장에 돈이 통장에 안 찍히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일단은 뭐 차입금을 넣어서 그걸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단기 차입금을 쓰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문의 있는 게 이제 장기 차입금에 해당이 돼요. 어, 지금 예산은 올해 예산에 이를테면 시설비가 뭐 100만 원밖에 없는데 갑자기 뭐가 터졌어요. 시설이.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어떤 공사야. 이 당장에 돈이 없어. 그러면 장기 차입이라도 해야겠죠. 장기 차입은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갚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올해 뭐 이제 뭐 해마다 뭐 100만 원씩 갚아 나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장기 차입금을 우리가 잡는다. 그러면 과정이 이래요. 먼저 법인만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일반 개인 사립 유치원은 교육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법인 유치원만 우리 교육청에 이렇게 차입할게요 라고 허가를 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돈은 어디서 빌리느냐? 원칙은 이거예요. 뭐 이런 기관이 있나 봐요. 한국사학진흥재단 뭐 이런 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관에 융자를 받거나 아니면 제1금융권, 제1금융권이란 거 하면은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뭐 농협 이런 데 있죠. 중앙에 농협 중앙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차입을 원칙으로 하고요. 보통은 우리 이 설립자님들이 보통은 그냥 주시죠. 이자는 이제 당연히 제1금융권에서 빌리는 이자보다 싸게. 그죠? 요 이렇게 이제 차입금은 모두 세입세출 예산 과목의 편성 후에 집행 가능하고요. 그렇죠? 이 세입에는 차입금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출에는 어떻게 잡혀요? 그 목적대로 잡히는 거죠. 만약에 세입에는 차입금이 1억이 있다. 그거를 공사를 긴급하게 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잡았다. 그러면 그거는 세출에는 뭐 시설비로 1억이 편성이 되는 거죠. 거기서 지출을 해야 되니까 계약도 하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상환금을 매년 상환을 하셔야겠죠. 그죠? 뭐 올해는 당장 상환이 안 되더라도 내년도 2020학년도에 차입금이 1억이 있었다. 그러면 이 계획을 뭐 1년에 1000만 원씩 갚는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세출 예산에 상환금이란 목이 1000만 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빌린 곳으로 지출을 해줘야겠죠. 그게 매년 10년마다 10년까지 매년 상환금이 있겠죠. 세출 예산에 갚아야 되니까. 물론 이자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적립금 이전 수입이라고 있죠. 적립금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또 요즘 좀 관심이 있으신데 이게 적립금과 차입금은 2018년 4월 달에 그 계획이 나왔죠. 아마 다 있으실 건데 자,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세입 예산에 적립금 이전 수입이 있다. 세입 예산목에 적립금 이전 수입목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거는 그동안 다른 통장에다가 몇 년 동안 이를테면 적립금을 모았다는 의미예요. 그죠? 뭐 5년으로 보통 적립금을 모은다고 할 때 지금 2020학년도니까 2015학년도에서 적립금 1000만 원 빼서 모았고 다음 뭐 16에서 17에서 또 1000만 원 빼서 모았고 이렇게 모으고 모은 게 5년이 되니까 5천만 원이 됐어요. 그 5천만 원을 올해 2020학년도에 쓰고 싶어요. 목적에 맞게 적립한 목적에 맞게 쓰고 싶어. 그 목적은 뭐예요? 뭐그 시설 관련 뭐 보수 증개축 뭐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구입 두 가지죠. 시설과 차량. 그래서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는데 이제 쓰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올해 예산에 편입을 시켜야 되겠죠. 세입에서 잡아야겠죠. 그럴 때 잡는 게 그 목이 적립금 이전 수입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은 별도 통장에 뭐 정기예금이 보통이겠죠. 정기예금 통장으로 관리했던 그 5천만 원 넘는 그 돈을 우리 유치원 회계 통장으로 송금을 하고 송금을 하면 세입을 잡아야죠.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 잡는 세입 목이 적립금 이전 수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좀 제약 사항이 있죠. 적립할 때 연간 적립 한도액은 세입 과목의 10% 이내예요. 왜 그래요?
유치원 맘대로 그 2020학년도에 말을 이를테면 적립금을 그 세입 과목에서 30%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해 교육비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되게 그 당시에 교육받는 아이들은 약간 불평등한 거죠. 형평성에 맞지 않죠. 적은 비용으로 교육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10% 이내에서만 적립을 하셔라.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 10%인 세입 과목도 딱 정해져 있어요. 유아학비 중에 교육과정비 24만 원, 수익자 부담금 중에 교육비, 그죠? 입학금 수업료, 그다음에 설치 경영자 이전 수입, 뭐 잡수입, 선생경영금에서 그 과목 10% 이내에서만 연간 적립을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지원들이에요. 그렇죠? 목적이 정해진 수익자 부담금, 이를테면 방과후 특성화비, 여기서는 절대로 적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감사에 지적 많이 됐는데 이거를 적립금을 별도로 관리하실 때 뭐 보험 상품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정기예금 같은 그런 금융 상품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적립금은 두 가지 있죠. 건축 쪽, 통학 차량 구입비 쪽. 예, 이거는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잡수입이 있어요. 유치원에 잡수입이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있죠, 있죠. 이자 수입은 무조건 있죠. 금융기관에 우리가 유치원 회계를 관리하시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자가 생기죠. 그럼 이자도 당연히 수입이에요. 그래서 그 이자를 수입 잡을 때 이자 수입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행정활동 수입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유치원에서 뭐 폐품이나 뭐 이런 폐지 같은 거 팔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매각했을 때 수입이 발생하죠. 그런 거는 행정활동 수입.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서 건물을 임대했어요. 어떤 건물이 유치원 소유의 건물인데 그 중에 뭐 별동을 뭐 어디 학원에 임대를 했다. 그럴 경우 임대료 수입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것도 뭐 행정활동 수입이 될 거고요. 예, 뭐 사용료, 뭐 그런 것, 사용료는 뭐 일시적으로 뭐 강당을 빌려줬다. 그러면 일시적인 사용료 수입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행정활동 수입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기부 후원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우리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계좌가 있어요. 발전기금은 운영 주체가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인데 우리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발전기금 회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세입에 잡을 수 있는 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부 후원금 수입이라는 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연 수납 수입이라는 이제 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요. 2019학년도에 수익자 부담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엄마가 2019학년도에 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이제 못 낸 거죠. 그래서 2020학년도에 낸 거예요. 그래서 2019학년도 교육비인데 2020년 뭐 3월 5일 날 낸 거예요. 2019학년기를. 그러면 어쨌든 수입이 생겼으니까 수입은 잡아야죠. 그때 잡을 수 있는 게 지연 수납 수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 2월금이 있어요. 2월 한다는 거는 뭘 의미하죠? 전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넘겨 쓴다. 이런 의미죠. 그냥 이거의 자세한 설명은, 그 원론적인 설명은 우리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북부교육 TV에 자세하게 설명 나오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2월에는 명시 2월이 있어요. 지금 이게 해당이 되는 경우가 딱 있는데 유치원에 우리 2020년 1월에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 렌탈비 나갔죠. 그게 몇 년에서 언제 거예요?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쓰라고 송금해 준 예산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2019학년도 회계에 편성이 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2019년 2월 28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새로운 회계가 2020년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요? 2월에 줘야겠죠. 남은 3월부터 12월 예산을. 그때 하게 되는 게 명시 2월이에요. 그죠? 그럼 그 명시 2월금을 수납을 해줘야겠죠. 그대로 목적 그대로 쓰는 거를 그걸 어떻게 잡아요? 여기에 잡는 거예요. 세임 예산 2월 사업비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 2월 사업비에 잡고 그러면 세출에는 또 나머지 예산 3월에서 12월까지 예산이
또 표현이 써지겠죠. 써야 돈을 써야 되니까 그 액수 그대로 남은 액수 그대로 세출해도 그게 분명히 표현이 될 겁니다. 거기서 지출을 해줘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이월은 뭐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원래 2020년 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뭐 아무튼 뭐 겨울인데 막 얼어버렸어. 모든 게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래서 공사가 안 돼.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준공이 3월 30일에 된다고 이제 업체한테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제 대금을 지급하려면 공사가 준공이 완료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계연도가 넘어가 버렸죠. 그죠? 뭐 더 자세히 말하면 출납 폐쇄 기한을 넘겨버렸죠. 3월 20일을.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3월 30일 이후에 2020년 3월 30일 이후에 지출을 해줘야 되는데 지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월을 해야겠죠. 이 예산 그대로. 그죠? 세출에 그대로 또 이제 이 공사비가 세출에 계상이 될 거고 거기에서 지출이 돼야 되니까 그때 하는 게 사고 2월. 사고가 생긴 거죠. 중간에 공사 지연이라는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사고 2월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 세입 잡는 게 2월 사업비. 예, 요거는 이제 2020학년도에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2019학년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 2019학년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요거를 20학년도에 넘기니까 2월 사업비로 잡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대산 재원 사용 잔액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 원래는 전년도에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서 목적사비를 줬어요. 그러면 그 해 2019학년도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남으면 보통 어떻게 해요? 다 국가로 반납하죠. 그 해 반납하든지 뭐 다음에 예산서에서 또 반납하든지. 근데 이제 반납을 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교육청에서 돈을 줬는데 10만 원 미만으로 남았어.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다음에 한 년도에 우리 유치원 예산으로 편입시켜서 써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교육청에서 그러라고 한다고 하면 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세출 예산에 반환금이라는 그런 세출목이 있을 확률이 높죠. 지출을 해줘야 되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거의 없죠. 돈 주는 경우는 다 쓰죠. 예. 그리고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쓰고 순수하게 남은 돈, 목적 없이 순수하게 남았어. 이 예산은 다음 학년도 예산에 그대로 이월시켜가지고 그냥 여러 목적으로 그냥 융통성 있게 세출에 반영하셔가지고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갈게요. 이제 세출 예산 과목이에요. 요거는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아시니까. 세출 예산은 뭐예요? 이렇게 돈을 쓰겠다. 세입은 이렇게 돈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출 예산은 이렇게 돈을 쓰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건비, 가장 큰 관 인건비, 교원 인건비. 이건 뭐 다 아시죠? 교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기에 잡으시고 교원 인건비 잡으시고 수당은 여기에 잡으시고 뭐 수당은 다 보시면 되죠. 이런 수당일 때는 여기 잡으시면 되고 교원 복리후생비 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는 교원 복리후생비 교원 법정부담금은 뭐 사대보험, 사학연금 그죠? 요거는 교원 법정부담금 그다음에 교원 퇴직금 및 퇴직금 적립금 요거는 우리 퇴직금 있을 수 있죠. 보통은 없는 경우가 많죠. 우리 보통은 이제 1년 단위 계약하시니까 이거는 교원 퇴직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 있죠. 뭐 조리사님, 뭐 영양사님, 우리 버스 기사님. 그때 이제 이분들을 정규직일 경우에는 이제 직원 인건비로 잡으시고 급여면 급여, 수당이면 수당, 우리 뭐 급식비, 명절휴가비면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뭐 사대보험, 직원 법정 부담금, 그다음에 퇴직금, 직원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여기에 잡으시면 돼요. 세출 예산. 그다음에 급여계 인건비는 우리 이제 일용직 분들 채용하실 수가 있죠. 갑자기 뭐 이제 뭐 대체 인력을 채용한다거나 뭐 일용직으로 뭐 시간제 시급제를 채용하신다거나 그럴 때는 그 밖의 인건비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 있죠. 우리 유치원 운영하는데 쓰는 돈 운영비. 관리에 쓰는 돈 관리 운영비.
그 안에 수용비. 수용비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소모품 구입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인쇄할 때 쓰는 돈. 그리고 뭐 교육용 도서, 뭐 일반 도서 구입할 때 쓰는 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차량 정비할 때도 뭐 쓰고, 예를 들면 엔진 오일 교체한다, 뭐 이런 경정비 한다, 이럴 때 쓰는 돈. 그다음에 뭐 청소 용역비, 각종 용역비 이런 거 다 우리 수용비예요. 이번에 교육청에서 소독하라고 돈 내려보내준 거 있죠. 그것도 이 수용비로 잡으시면 돼요. 이따가 성립전 예산 잡을 때 직접 한번 잡아볼게요. 그다음에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뭐 수도요금 다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안전공제비도 여기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에 세출에 잡으시면 되고요. 연료비, 우리 난방하죠. 난방비, 연료비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비, 우리 선생님들 출장 갈 일 있으시죠? 뭐 교육청 출장 오시거나 아이들 현장 체험 학습 가시거나 그때 출장 달고 가시잖아요. 그때 여비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비 규정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관내 출장, 관외 출장 뭐 이런 규정이 있고, 관내 출장은 뭐 4시간 이상 할 때는 2만 원 줄 수 있고, 그 미만은 뭐 만 원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관외 출장은 뭐 식비를 얼마 줄 수 있고, 일비를 얼마 줄 수 있고, 교통비는 어떻게 줘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뭐 거기에 준해서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아니면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드셔가지고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 규정에 맞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비를 세출에 만드실 때는 여비로 잡으시면 된다. 그 밖에 관리 운영비, 이것들 외에 뭐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그 밖에 관리 운영비로 잡으셔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돈을. 그 다음에 일반 업무 추진비. 우리 업무 추진비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식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공립학교에서는 보통 협의회, 뭐 평가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회의할 때 먹으면서 하죠. 식당에서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업무 추진비로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여기서 돈을 쓰셔야 돼요.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수용비에서 뭐 이렇게 지출 결의하신 거 보니까 뭐 직원 회식 이렇게 이제 수용비에서 지출하신 경우가 있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반 업무 추진비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 예산에서 뭐 이를테면 교원 뭐 업무 뭐 우리 교육과정 협의회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카드로 식당에서 결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학부모 간담회 할 때 뭐 간식 사시죠. 학부모들 대접하기 위해서. 그때도 일반 업무 추진비에서 그 돈을 쓰셔야 돼요. 그거 감사에 종종 지적되니까 우리 유치원에서 염두에 주시고 꼭 일반 업무 추진비를 예산을 좀 세워 놓으시면 좋겠어요. 직책급 업무 추진비는 우리 공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장에게 직책에 따른 월정액으로 이렇게 업무 추진비를 지급을 해드려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지급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거면 교육청에 좀 문의를 하시고 적정한 액수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지금 감사에 요즘 지적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 정말 뭐 어떤 유치원은 업무 추진비를 급여가 아니니까 뭐 100만 원, 월정에 100만 원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그 유치원도 있거든요. 요거 감사에 지적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하실 거면 교육청에 문의를 하시고 하셔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일반 교육 활동비는 일반적인 교육 활동에 쓰는 돈이에요. 뭐 교사들 연수할 때 쓰는 돈, 교사 연수비, 연구비, 교재 교구비 사는 돈, 교재 교구 구입비, 그다음에 행사할 때 쓰는 돈, 행사비, 아이들한테 뭐 장학금 지급해야 된다, 장학금, 원화 등 우리 뭐 건강 검진할 때 쓴다, 복리비, 그다음에 일반 교육 시간 내에 제공되는 급식비, 간식비를 사기 위한 경비는 일반 급식비, 간식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선택적 교육과정, 선택적 교육활동비. 선택적이란 거는 다 하는 게 아니고 할 애들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방과후 교육활동이죠. 방과후 교육 돌봄비로 돈을 쓴다. 그러면 방과후 교육 돌봄비로 예산을 잡으시면 되고, 방과후 특성화비로 우리가 돈을 쓴다. 방과후 특성화비로 돈을 잡으시면 됩니다. 세입출 예산을. 그거 외에 그 밖에 교육활동비, 뭐 현장 체험 학습 할 때 돈을 쓸 거다. 그러면 세출 예산에 현장 체험 학습비로
예산을 잡으시면 되고 통학 차량 이용비로 쓸 것이다. 그러면 통학 차량 이용비로 잡으시면 돼요. 대부분 이게 뭐예요? 유류대겠죠. 우리 기름값. 그다음에 특별 급식비, 간식비는 뭐예요? 일반 교육 과정 시간 외에 방과 후 과정 또는 뭐 엄마 품 돌봄 시간에 이를테면 그 급감식을 해야 된다. 그때 사야 된다. 그거는 특별 급식비, 간식비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졸업 앨범비. 졸업 앨범을 만들어서 산다? 그러면 졸업 앨범비에서 세출 예산에서 지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자 부담 재원 교육 활동비 이제 이것들 외에 뭐 수익자에서 뭐 돈 내서 사는 거 있겠죠. 아까 말한 뭐 신입생들에 대한 물품비, 가방, 뭐 원복 뭐 이런 거는 이걸로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거기서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적립금, 세출 예산에 적립금이 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이번 학년도 그 세출 예산에서 정기예금으로 돈을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학년도에 적립금이 세출 예산에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바로 정기예금, 적립금 통장으로 내보내겠다. 그래서 모으겠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환금. 이번 학년도에 마찬가지로 상환금이 잡혀 있다. 상환금이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돈을 갚겠다는 거예요. 지출을 해서 그 돈을 빌린 곳에 돈을 갚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단기 차입으로 상환금을 만들 때는 단기 차입 상환금으로 만드시고 장기 차입 상환금으로 만들 때는 요 장기 차입 상환금으로 예산을 만드셔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반환금. 반환금이란 거는 작년에 목적 사업비를 받았어요. 이를테면 구청에서. 근데 작년 예산에서 바로 반환을 했으면 좋은데 작년에 반환을 못했어. 그러면 올해라도 반납을 해야겠죠. 그러면 올해 예산에 보조금 반환금을 만들어줘서 여기서 구청으로 지출을 해야겠죠. 그럴 때 쓰는 게 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수익자 반환금. 우리 수익자 반환금으로 걷었어요, 돈을. 근데 작년에 돈을 다 못 썼어. 그러면 작년에 반환을 해줬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러면 올해 반환을 해줘야겠죠. 그럴 때 수익자 반환금 이 세출 예산을 만들어줘서 여기서 그 수익자한테 반환을 해줘 지출을 해서 반환을 해줘야겠죠. 그럴 때 쓰는 세출목이 반환금, 수익자 부담, 수익자 반환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설비비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설 설비비는 재산 가치가 있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 안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에 대한 신증축비, 큰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을 하나 짓는다든가 층수를 올린다든가 이때는 신증축비로 세출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여기서 돈을 쓰셔야 돼요. 이건 액수가 크겠죠. 뭐 기본 단위가 억 단위겠죠, 보통. 그죠? 그다음에 유지비가 있어요. 이거는 비교적 작은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뭐 교실 리모델링하거나 화장실 보수할 때 그때는 여기에 유지비로 세출 예산을 잡아서 공사비를 지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비 비품비가 있어요. 우리 이제 컴퓨터를 산다. 그러면 이 취득비에서 지출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피아노를 산다. 이 취득비에서 지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기본적으로 유지비가 설비 비품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재산 가치가 있는 걸 말해요. 그죠? 대표적인 걸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버스를 유지 보수하는데 단순하게 이런 경전비하거나 뭐 엔진을 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수용비나 통학차량 이용비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뭐 엔진을 교체해요. 이를테면 엔진이 뭐 몇백만 원 하겠죠. 그런 거는 유지비에서 사용을 하셔야 맞겠죠. 그렇죠?